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쓸데없이 길어서 미리 죄송하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내한테 그만하자. 너는 지금 이 생활이 행복하니? 너무 힘들다. 그만하자. 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짜증을 동반하는 끝없는 잔소리가 너무 힘듭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나올지 몰라서 다 맞춰주기도 벅찹니다. 일부분은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에 의한 것이라 무조건 아내 말을 듣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그만하자 라고 말했더니 아내는 힘들다고 하며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떡해? 이 상황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져? 라고 되묻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다. 너무 답답하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일찍 마치고 들어오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신경정신과라도 가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늦게 가서 못 갔고요. 저에게 육아휴직은 많은 상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보다 육아에 대한 아내의 기대가 높아서인지, 처음부터 육아와 투자를 병행하겠다고 한 제 잘못인지, 참고로 투자는 일주일에 3일 동안 하기로 합의하고 장모님께서 그 3일 낮 동안 애를 봐주십니다. 아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끔 행동하지 못한 제가 원인인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휴직을 한 지 만 5개월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바꾸려는 사람과 사는 건 끔찍합니다. 잔소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옳다는 가정이 바탕이 된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바꾸려 한다입니다. 자신이 옳다라는 건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상대를 바꾸려 한다는 건 상대의 행동에 계속적인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옥에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아니, 차라리 감옥이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혼자 생각합니다. 감옥은 갱생의 자유가 본인에게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 단련을 위해서이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면 스트레스에 둔감해지는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끝내고 나면 두근거렸던 마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는 듯 합니다. 지금 현재 아침 6시인데 방금 108배를 마치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진정된 상태입니다. 아내가 어제 잠들기 전 아기는 자기가 돌볼 테니 제 마음대로 하랍니다. 이 해결책이 많은 잔소리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아내에게 보내니 답장이 왔지만 아내가 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답장을 했습니다. 땡땡아, 나도 네가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나도 애 키워보니 너처럼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 어머니들은 존경받아 마땅해.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받아 마땅해. 논할 여지가 없다. 한 번 더 내 입장을 다른 문장으로 분명히 얘기할게. 너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자주 잔소리하고 자주 짜증내고 자주 이것저것 시키고 대화하다가 화내면서 입을 닫고 칭찬, 고마움 등 따뜻하고 이해받는 듯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나? 안 미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개의 경우 짜증은 너로부터 출발하고 나는 어이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너에 대한 참고서라도 있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너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싶나? 내가 수도 없이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말과 행동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나? 네가 잔소리하고 짜증내면 나는 화를 삭히면서 네 말을 듣고 따라야 되나? 내가 네 애니? 학생이야. 내가 문외여서 생각이 없나? 내가 등신이야. 내가 왜 네 화를 들어주고 잔소리를 들으면서 네 말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네 잔소리에 근거가 있긴 해. 그냥 되는 대로 화내고 짜증내는 건 아니고 나는 네가 꿇어하면 꿇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야. 네 엄마도 언니도 아니야. 그냥 즐겁게 생각 없이 살고 싶은 한 소시민이라고. 네 짜증바지가 아니야. 지금은 네가 제일 잘해줘야 되는 사람 중 하나라고. 예쁜 말도 미운 사람이 하면 밉게 들린다. 잔소리는 아무 효과도 쓸모도 없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10,000% 확신한다.
내가 갑자기 화가 올라와서 문을 세게 닫거나 할 때 나도 깜짝 놀란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건 확실히 하려고 한다. 나는 너가 이것저것 시켜서 힘든 게 아니다. 시킴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많든 적든 간에 필요한 일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해야지. 내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항상 싸우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아니다. 과정이 문제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줄어들지 않을 거다. 너가 다 낫더라도 다른 문제들이 더 생길 거라고 200% 확신한다. 그럴 때 화이팅해서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파네. 우리는 항상 싸울 것 같다. 그리고 짜증내고 입을 닫을 것 같다. 대개 경우 너가 먼저 짜증내고 입을 닫을 것 같다. 가끔씩 문도 닫고 나는 미친다. 같은 문제라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평화가 지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항상 전쟁이다. 문제를 발췌하는 방식에서 전달하는 방식까지 전투적이지 않은 경우가 없다. 대개의 경우 너가 전투적이다. 나도 싸우기 싫다. 행복하고 즐겁고 싶다. 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부드럽게 대화가 오갈 일도 파국으로 가는 건 서로의 이야기를 참고 들어주지 못하고 해결책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못 주며 서로 견해차가 있으면 평화적으로 대화로 풀어야 하는데 싸우고 대화를 닫고 마음을 걸어 잠근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서 악순환한다. 즐거움은 점점 더 멀어진다. 심각한 가정이긴 한데 내 생각에 너는 네 주위 사람이 네 말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심각한 병이다. 그럴 이유나 명분이 전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안 따른다고 해서 화낼 필요가 전혀 없다. 타인이 자신의 말을 안 따르는 것은 기본이고 움직이게 하는 건 매우 훌륭한 거다. 참고로 너는 나에게 나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고 그래야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우리 둘 사이가 좋고 가정이 화목한데 왜 내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어. 현재가 우울하니까 그런 거지.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더 큰 문제다. 문제는 앞으로도 크던 작던 항상 생겨날 것이고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은 둘의 관계에 해가 된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건해지는 건 더 잘 뭉쳐있기 때문이다. 어렵더라도 서로 의지가 되어야 더 힘이 난다. 정서적인 안정이 몹시 그립다. 나는 지금 몹시 불안한 상태이다. 이렇게 아내에게 답장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올리면 집단지성의 힘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올립니다. 쓸데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 아내에게 연락을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내는 충격을 받았으며 제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으니 육아는 잠시 장모님께 맡기고 일주일 정도 어디를 다녀오라고 합니다. 제가 곱게 보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습니다. 내가 너와 장문의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내가 잔소리와 짜증 때문에 힘들다고 몇 차례나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너는 너 힘든 점만 말하는구나. 너의 현재 짜증의 원인이 과거에 힘들었던 육아라고 말하는데 아니지 않나. 현재도 육아 때문에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잔소리와 짜증 때문에 힘들다고 몇 차례나 요청했는데 너 힘든 점만 말하는 것을 보니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고생이 많았네. 미안하다. 알아채지 못한 부분이 많아. 라는 생각이 연속으로 들었다. 그리고 내가 과거든 현재든 너의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정신병이 날 만큼 힘들다고 해도 이해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 내가 바라는 소리도 너에게 똑같은 잔소리로 들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쓴 편지의 일부분을 거울 보고 나에게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관계에 있어 인과관계를 더 잘 알고 있다고 심한 착각을 하고 산 것 같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하지만 너가 고치기 힘들다 해도 여전히 너의 잦은 지적과 잔소리와 짜증은 대하기 너무 힘들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받아들일 만한 얘기도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내가 아직 살짝 미쳐있는 것 같다. 잠시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아무리 사소한 잔소리라도 잠시 멈춰주면 안 되겠니? 그게 안 되면 너 말대로 내가 잠시 떠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너 의견대로 하려고 해. 나는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게 상대방 때문일지라도 최소한 비난하거나 남 탓하는 대화는 삼가하고 극복하고 난 뒤 더 돈독해지는 문화가 우리 가정에 대대로 뿌리내렸으면 좋겠다. 그게 많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라 생각해. 늘 행복할 수 없겠지만 30년쯤 지나고 난 뒤 즐겁고 행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가치관마다 다르겠지만 200억쯤 재산이 있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행복과 즐거움은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게 명언임을 요즘 눈물나게 느낀다. 이 상황에서 너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무리겠지만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시기이다. 과거에는 힘들어도 병날 만큼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내 정신이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이러다 공황장애가 오는 건가? 벌써 왔나? 라는 생각도 한다. 욕심이지만 나 좀 제정신으로 돌아오는데 도와주라. 내가 알던 나로 살 수 있게. 라고 답장했습니다. 제가 여기 글을 올린 이유는 여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야겠기에 아내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헤아리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공감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상대로 저를 욕하는 글이 많네요.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저는 육아에 무심하거나 아주 능력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랜 자취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 등은 손수할 수도 있고요. 육아휴직 후부터 아기 밥도 손수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청소, 빨래, 집 정리도 하고요. 자가용 없이 유모차 끌고 병원도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아서 아시겠지만 자가용 없으면 유모차 끌고 멀리 돌아다니기 엄청 어렵습니다. 장보기도 어렵고요. 절 욕하시는 여러 남편과 아내분들은 대중교통으로 아기 유모차에 태우고 예방주사, 아토피 정기진료, 감기진료 등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까? 묻고 싶네요. 휴직을 하더라도 생활비는 유지한다고 약속했기에 증권투자를 병행하고 있고요. 증권투자 실력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아내도 인정했고요. 생활비는 휴직 전보다 조금 적게 주지만 그래도 거의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내가 보충하고요. 아내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휴직 전에는 아내가 번 돈은 모두 아내 가지라고 했었는데 고정 수입이 없어지니 투자 자본금을 줄이기가 어려워서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전에는 아내 벌이 없어도 생활비나 나중에 집 살 돈은 어떻게 해서든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장모님 용돈을 드리든 좋은 가방을 사든 알아서 하라고 했었습니다. 책임감 없는 남자가 아닙니다. 와이프는 1년 5개월 정도 직장을 쉬고 육아를 했습니다. 제가 5개월 전에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편지에 관해 변명하자면 제가 현재 힘들다고 말하는 부분인 짜증, 잔소리, 화에 대해 본인이 과거 육아가 힘들었다고 대답하는 건 그 심정을 이해해줄 수 있으나 대화의 연장선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당 부분 저와 장모님이 육아를 커버합니다. 편지로 아내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에 대한 애착이나 육아의 힘듦은 가정에서 기본 요소이고 굳이 내 어려움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에는 아기 얘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 힘듦은 아기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들로 힘듦을 호소하려면 그 전에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몹시 힘들면 몹시 힘들다고 말하면 됩니다. 짜증, 화, 잔소리, 3단 콤보로 둘러 표현하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면 됩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자신에게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제 사고방식에서는 이게 정상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과 행동으로 관계를 해치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려운 점을 상대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늘 감정적인 분들은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싸움만 납니다. 생각 없이 댓글 다는 분들도 반성 부탁드려요. 인격은 그래서도 나타납니다. 변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내의 기분이 많이 상해했지만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듯한 느낌은 듭니다. 혹은 하나의 위기가 어설프게 지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물론 저도 아직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상태를 잘 모르겠거든요. 많은 분들의 얘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분 나쁜 글이든 그렇지 않은 글이든 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후기는 또 쓸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욕먹었으면 됐다 싶네요. 고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올 9월이면 정확히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는 31살 애엄마입니다. 남편은 33살입니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섭섭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남편이랑은 6년 연애 후 결혼했고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딸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부부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연봉 차이가 나니까 저보고 육아를 대부분 시키는 것 같아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일단 저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8시부터 5시 근무하고 세후 월 200 정도 받고 남편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9시에서 새벽 1시 근무하고 세후 월 700 정도 받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아이를 봐주시고 주말에는 안 오십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가 아이를 봐야 하는데 화가 나는 건 일요일에 남편은 하루 종일 잠만 퍼질러 잡니다. 정말 죽은 듯이 자요. 그러다가 점심쯤에 일어나서 밥 먹고는 멍하니 있어서 제가 잔소리하면 아이 데리고 산책 나가서 1시간 정도 있다 오고 집에 오면 또 멍하니 있거나 꾸벅꾸벅 졸고 그럽니다. 저도 처음에는 남편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쓰럽기도 했는데 저도 워킹맘인데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 보고 가사 일하는 게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는 일요일만 되면 남편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네요. 청소기 좀 돌려라, 빨래 좀 널어라, 아이랑 놀아줘라, 우리는 맞벌이라 오빠는 가사와 육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빠 일이다 등등. 그러다가 6개월 전부터 계속 트러블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잠 좀 자게 두면 안 될까? 정말 너무 졸리다. 그 말 듣고 우라통이 터져서 얘기했죠. 나도 힘들다. 주말 내내 난 이게 뭐냐? 난 뭐 애 보려고 결혼했냐?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네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회사는 정말 돈 주는 만큼 사람을 부려먹는다. 네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200 받으면 정말 그만큼 시키는 거고 내가 받는 만큼 회사에서 시키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3배 정도 더 힘드니까 일요일에는 좀 쉬게 해줘라. 이 말 듣는데 무시당한 것 같아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버럭했죠. 우리 회사 부장님도 돈 많이 벌지만 집에서는 잘한다. 그리고 내 친구들 남편들은 전업주부여도 가사 육아 도와주는데 그게 무슨 구시대적인 발언이냐. 너무 화가 납니다. 남편은 또 이상한 말을 하대요. 너 집에서 있는 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하고 나가서 사회생활 하라고 한 거다. 솔직히 200이면 전업주부가 이득이다. 그래도 너 생각해서 엄마한테 부탁해서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육아 부탁하는 건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 연애할 때는 이런 남자인 줄 몰랐는데 절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시어머니한테 30만 원 주고 육아 부탁하는 건 죄송스럽긴 한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시간 지나면 조금이지만 계속 연봉이 오를 테고요. 솔직히 대한민국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아직 회사에 남녀차별이 있어서 여자랑 남자랑 연봉이 같을 수는 없는데 이런 차이는 인정해야 하지 않나요? 진짜 요즘 너무 힘들고 마음도 상하네요. 연봉 비율로 가사와 육아를 분담한다는 게 무슨 계약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부부인가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남편이 저랑 비슷한 연봉 받고 가사와 육아를 반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TV처럼 엄마 없이 아이와 아빠가 48시간 떠나는 일반인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 남편도 육아를 이해할 텐데 말이죠. 답답하네요. 남편과 어떻게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추가. 댓글 보다가 자꾸 남편이 불쌍하다 이런 소리만 있어서 추가합니다. 지금 신혼집 아파트 사는데 남편이랑 똑같이 1억 보탰고요.
은행 대출금 1억가량 있어서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돈 주지 말고 대출금 먼저 갚으라고 적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미안해 미치겠다 이런 소리 하는데 애초부터 합의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남편 근무 시간은 솔직히 시간만 적어서 저렇게 힘들어 보일 수는 있는데 들어보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점심까지는 미팅하고 뉴스도 보고 그러다가 저녁에 일 몰아서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다만 위에 부장급들이 집에 잘 안 가서 늦게 오거나 회식을 자주 하기도 하고 길어져서 늦는 거예요. 좀 속상하네요. 두 번째 추가. 일하다가 잠깐 봤는데 악플이 장난 아니게 많이 달리네요. 이제는 조금 무섭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라 그런지 친구들은 다 제 편인데 여긴 그렇지 않네요. 좀 충격받았습니다. 몇몇 분은 제 친구들과 같은 의견인데 대다수는 아니네요. 조금 더 변명하자면 솔직히 결혼 전에는 나름 스스로 한미모한다는 소리 들었고 저 좋다는 남자들 많았습니다. 오랜 기간 연애하면서 더 잘 나가는 남자들 보면서 흔들린 적도 많았는데 지금 남편이 착해 보이고 저한테 평생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고요. 솔직히 남편 외모는 제 입장에서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결혼 전에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처럼 얘기했는데 점점 달라지니 제가 잘못 판단했나 싶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서 글을 올린 겁니다. 의사 남편, 변호사 남편들이랑 결혼해도 거의 몸만 가는 친구들에 비해 전 결혼 비용도 많이 부담했기에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냐 소리까지 들었는데 연봉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좀 나쁘네요. 전업주부는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먼저 결혼한 전업주부 친구들이 돈 조금 받더라도 사회생활을 해야 남편이 우습게 안 보고 계속 긴장하고 여자로 본다는 소리를 듣고 안 하는 겁니다. 일단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방법이나 도우미를 쓰라는 좋은 의견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애기 재우고 오니까 또 한가득 악플이 달리네요. 고맙네요. 덕분에 저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어차피 뭐라고 써도 얼굴 안 보인다고 욕하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쓸게요. 진짜 학창시절에 뭐든 다 어중간하던 찌질한 애들이 샘나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뒷담화하던 게 떠오르는데 딱 그 꼴이네요. 그럼 미모가 경제력이지 아닌가요? 솔직히 남자는 능력, 여자는 외모, 이건 세월이 지나도 불변해질 리 아닌가요? 아니면 아이 낳고 다들 몸매 관리 안 해서 퍼지고 샵도 못 가서 궁상 떨고 스킨로션만 바르느라 피부가 다들 상하셔서 열폭하는 건가요? 글에는 안 썼는데 전 항상 출근하기 2시간 전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풀메이크업 및 머리 단장하고 주말에도 남편한테 흐트러진 모습 안 보여줍니다. 덕분에 남편은 아무리 피곤해도 일요일 밤에는 무조건 달려듭니다. 이혼하면 내가 아쉬울 거라고 말하는데 전 지금도 남편이 아쉬우면 아쉬웠지 전 아쉬울 거 없다고 생각하네요. 시어머니 역시 불쌍하다고들 하는데 평일에 애기 데리고 친딸처럼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시어머니랑 저녁 외식도 자주 하고 옷도 예쁜 거 있으면 제 돈으로 사드리고 트러블 하나 없네요. 아까 퇴근하면서 친구들한테 이 글 보여주고 방금 소감을 종합해본 결과 제가 처음에 글 작성할 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남편이 했던 말을 그래도 남편이라고 좀 순화해서 써서 여론이 안 좋게 흘렀고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악플이 달릴 거라고 하네요. 저도 물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친구는 그냥 글 내리라고 했는데 오기가 생겨서 그냥 내버려 두렵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 간격으로 이 글 보고 제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내릴게요. 근데 솔직히 지금 저랑 같은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여론이 이렇게 흘러서 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위에서는 내가 제일 성실하게 살고 있다 생각했고 나도 요즘 너무 피곤하고 속상해서 글을 올려본 건데 이건 천하의 나쁜 년이 되어버렸네요. 이제 더 이상 추가글 안 올릴 테니 추가하지 말아라, 보기 싫다 하지 마세요. 그래도 좋은 조언 해주신 분들께는 감사합니다. 조언해주신 대로 주말에 도우미를 쓰자고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정답인 것 같네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된 37살 남자입니다. 호칭 문제로 멘붕이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꼰대인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제가 맞는 건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가 딱 맞는 호칭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최대한 예의 있게 호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처가댁 아버님 어머님이라 부르고 와이프 언니나 여동생은 함부로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언니 남편은 저보다 1살 어리지만 형님이라 부르고 존댓말 쓰고 있고요. 여동생 남편에게도 당연히 존댓말 쓰고 있습니다. 와이프보다 5살 어린 처남에게도 존댓말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처가댁 식구들과 제대로 만난 지 3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뭔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일단 저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아예 호칭이 없고 그냥 이름으로 땡땡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집안 어른께서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언니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고 심지어 저보다 1살 어린 형님인 와이프 언니의 남편은 저를 형이라고 부르네요. 그러면서 말 편히 하라고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 여동생은 저를 오빠라고 불러요. 동서인 와이프 여동생의 남편도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요. 처남도 저를 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대로 멘붕이 왔던 게 저를 큰형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사위인데 큰형이라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처남은 저희 부모님을 사돈어르신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형네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네요. 게다가 아버님부터 처남까지 모든 식구가 저한테 반말을 해요. 전부 다 반말을 하니까 혼자 존댓말 쓰고 있는 제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엔 이게 맞나 싶다가도 제 가치관이랑 너무 달라서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원래 집이 좀 프리한 스타일이랍니다. 그래서 그러냐 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와이프까지 저희 부모님을 너네 아빠, 너네 엄마라고 부른다는 걸 알았네요. 아무리 그래도 너까지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냥 나처럼 아버님 어머님 정도로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너네 아빠 엄마를 너네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는데 이게 맞나요? 멘붕이네요. 제가 벌써 꼰대인 건가요? 저 혼자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건가요? 저도 꼭 호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무슨 시댁이니 도련님이니 아가씨니 하는 그런 정근대적인 호칭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도 오글거리고 낯간지럽거든요. 그냥 서로 만난 지 3달, 횟수로는 10번이 되지 않는데 대뜸 이름 부르고 반말하고 이게 뭔가 저한테는 예의가 없는 느낌이랄까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교복 입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한테 길을 물어볼 때 제가 존댓말을 쓰니까 당시 와이프가 손발 오글거리게 왜 애들한테 존댓말 하냐고 했던 게 생각나네요. 이거 제가 너무 꼰대인가요? 처가댁 가기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존댓말을 쓸 때마다 자꾸 말을 편히 하라는데 그게 더 불편합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잘못된 거라면 최선을 다해 고쳐보겠습니다. 추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조언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가댁에서 겪은 일들로 인해서 제가 분명 당황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화가 나서 처가댁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싶었던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런 걸 써놓고 이런 말 하는 게 좀 어이가 없으시겠지만요. 다만 혹시라도 제가 요즘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다행히 제가 꼰대는 아니었네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몇 자 덧붙이자면 첫째로 만난 지 3달 횟수로는 10번 정도 된다는 건 와이프가 아니라 처가댁 식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와이프와는 2년 정도 연애하다가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 이런 부분 몰랐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처가댁 식구들을 만날 일도 없었고요. 다만 원본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와이프는 교복 입은 학생들처럼 누가 봐도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한텐 처음 봐도 쉽게 말을 놓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처가댁 식구들이 댓글에서 많이 언급하신 것처럼 못 배운 집안은 아닙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라는 게 학력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관련 댓글이 많아 덧붙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혹여 알아채는 지인분들이 계실까 조심스럽지만 아버님 어머님 전부 대학까지 나오셨고 아버님은 전문직, 어머님은 예술계 쪽 일을 하셨습니다. 처형과 형님, 처제와 동서, 처남 역시 좋은 대학 나와 각자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입니다. 와이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 저 역시 무슨 딱딱한 호칭을 고집하면서 처가댁과 어려운 사이로 지내고 싶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처가댁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칭도 좀 더 편하고 말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친해지기 전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직 만난 지 10번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형 오빠라 부르고 전부 반말을 해서 놀랐을 뿐입니다. 나중에 더 자주 만나고 친해지면 이런 부분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조언대로 호칭 문제에 있어서 와이프와 깊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이런 글을 썼다는 얘기를 하고 댓글도 보여줄까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 격한 댓글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혼자만 이런 상황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을 너네 아빠, 엄마라고 부른 부분에 있어서는 댓글로 조언해주신 것처럼 꼭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해주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짧은 시간에 두서없이 쓴 글이라 제 생각이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고민에 많은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읽고 그래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